자, 수능 완성 독서 실전 1회 부분에 아주 강력한 놈이 하나가 등장을 했네요. 사단 칠정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우와, 대박.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통사회에서도 잠깐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또는 윤리교과서에 보면은 이 철학, 동양 철학 부분이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이제 1학년, 보통 1학기 때 교양 과목에서 역사 철학 영역 중에서 만약에 수강을 할 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이 부분이 어떤 학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저런 사상을 갖고 살아왔고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켰고, 또 이황 선생님의 사상은 일본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일본은 아직도 이황 선생님을 주구장창 연구해요. 왜 연구할까? 지식적으로 이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통찰과 깨달음을 아직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옛날 분들보다 우리가 통찰력이 좀 부족한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저도 내용을 보면, 내가 무식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힘들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학제적인 얘기로 단어들로 쓰니까 더 어려운 거지. 그죠? 네,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그 방법을 지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요 철학을 오늘 공부해야 될 이 사단칠정론의 이황 선생님과 기대승 선생님에게 굉장히 미안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해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통찰은 못해요. 그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통찰은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5개 문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단칠정론인데 일단 요거의 특성은 뭐다? 요거 인문제재 중에서도 철학 역사제재입니다. 그래서 철학 역사 제재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컨퍼런스를 먼저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좀 해놓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일단 철학 역사 제재에 관련된 거는 일단 독해법이라고 해야 되나? 접근법을 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접근법은 크게 그동안 문제 풀었을 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흐름을 타고 읽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흐름 타고 읽기. 아마 이 독서 제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읽고 그냥 푼다. 그 풀 전략이 가장 좋은 것은 알겠으나 그 정도 경지에 이르지 못한 우리 그 중생들은 좀 다른 방법도 아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래도 처음에 원론적으로 있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있을 때는 이거는 첫 문단이 중요합니다. 첫 문단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첫 문단 독해를 좀 잘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략적인 독해를 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독해를 하는 법은 정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르죠. 전략적 독해를 하는 것은 일단 첫 단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확인하는데 이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갖고서 우리가 조금 더 방향성을 정해도 돼요. 그래서 첫 단락도 앞에서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심화제라든가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심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주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다라고 치면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읽기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따라서 첫 번째 계속 설명이라든가 계속 설명 또는 주장을 이어가는 거죠. 주장 등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고 이어간다라면 이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처음과 마지막 단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단락 플러스 마지막 두 단락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두 단락 보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 이 마지막 두 단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또 체크했는데, 마지막 두 단락은 자,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비교 또는 공통점을 얘기하거나 또는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비교나 대조를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마지막 두 단락을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단락을 정말 잘 파악해라. 5개 문단 중에서, 이거 단일 지문이거든요. 첫 단락과 마지막 두 단락, 3개 단락을 잘 읽으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죠. 물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좀 읽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읽을 때 접근법은 요걸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색깔을 바꿔서, 자, 두 번째는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하거나 또는 어떤 일정한 관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글이죠. 마무리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좀 더 줄어듭니다. 요약과 마무리를 하고 있으면 요거는 마지막 단락 자체가 아주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요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봐도 내용 이해는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체크되고 있는 것이 전략적 독해에서는 마지막 단락의 어떤 중요성이 좀 있죠. 마지막 단락의 중요성인데, 그동안은 대부분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그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 전략으로 대부분 읽혀지게끔 했었는데, 이번 수능 완성에 수록된 거는 약간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마지막 두 단락을 봐야만 이 대조적인 내용이 나온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마지막 단락의 한 단락 앞을 더 보느냐 안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보면. 그래서 전략적 독해를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읽자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읽어주삼. 자, 전략적으로 읽어주삼. 자, 됐나요?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접근법이고,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 정리 다 했으면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미리 풀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제 살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문제 구성을 곰곰이 봅니다. 문제 구성을 보니까 어떻게 좀 할만한가?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보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논지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논지전개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윗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기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사단과 어쩌저쩌고 해서 기억 니은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문제 요 접근법은 독해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독해법도 포함이 된 건데, 세 번째는 일단 문제를 살펴본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이제 여기서 좀 판서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살펴볼 때, 독서 지문도 보기가 있는 거를, 보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이 보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예시적인 보기가 있죠. 예시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표와 그래프가 나오는 것, 예시적인 글이라고 할게요. 표와 그래프가 나오는 것, 또는 표와 그래프의 대체품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예술제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외부 지식이라고 쓸게요. 지문에는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외부 지식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거는 애타게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얘입니다. 외부 지식이라든가 객관적인 설명이 있는 글, 얘가 목숨 동아줄이 되죠. 우리 문학 제재를 풀 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부 지식과 설명이 지문의 정보와 가장 연관성이 높아요. 지문의 정보와 연관성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높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확인해서 얘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외부 지식 설명을 최우선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기 내용 자체도 있지만 선택지까지 최우선으로 정리하세요. 선택지까지. 이런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보기를 곰곰이 보니까 설명형 보기가 있나요? 설명형 보기가 그나마 4번에 있죠.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좀 볼 거고,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기호가 있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기호가 있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요. 얘를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호는 그 지문의 내용이죠. 내용과 관련된 핵심어를,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핵심어를 문제지에 적어놓고 문제지에 간단하게 적고 시작합니다. 간단히 압축해서 적고 푼다, 이런 전략으로 갑시다. 요거는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도 내가 원칙을 갖고 좀 풀어야 된다. 원칙을 갖고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과 니은, 4번 문제에서 또 기억과 니은이 있네요. 기억이 뭔지를 체크해 봅시다. 기억이 누구예요? 우와. 이황이네요. 그래서 요거 예시로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서 기억은 이황 선생님, 그 다음에 니은은 기대승 선생님. 야, 이거 최악의 난이도네요. 사람에 대해서 밑줄치고 기억 니은을 때려버렸어요. 이럴 때는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에 대한 주장과 관점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들의,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들의 핵심적인 관점이죠. 핵심 관점과 거기에 따른 뒷받침 내용이 무엇인지, 뒷받침 내용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지문, 이 한 문제, 이 한 제재를 다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4번 문제에서 그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비를 넘어가면 또 어떤 지뢰밭이 등장합니까? 자,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바꿔쓰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휘 문제, 문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도 어떻게 동그라미 기호에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죠. 동그라미 기호 기억 니은이라고 요걸 체크했다면, 동그라미 기호 A, B, C, D, E는 분명히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A부터 E 사이에 있는 것은 어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어휘가 아니라 어구 수준으로 확대돼서 내고 있어요. 어구 수준으로 내면서 좀 긴 문장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구 수준에다가 거기에다가 바꿔쓰기가 나오고 있다. 마치 퇴고하는 것처럼. 이거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쉽게 바꿔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질 거예요. 실제로 풀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지문이 어렵다, 문제도 까다롭다. 그런데 이런 걸 그런 심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나중에 푼다는 그런 자신감 없는, 문제 접근이 됩니다. 그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으나 그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하는 거고 일단 지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한 다음에 저는 차례차례 접근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합니다. 동그라미기 어휘 문제지 바꿔쓰기인데 요거에 대한 접근법인가요? 네, 여기 위에서처럼 핵심 관점과 뒷받침 내용을 파악해라라고 했는데 요거의 접근법은 간단합니다. 요거는 대입법으로 그죠? 대입법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어휘 어구 문제는 무조건 대입법이야. 집어넣는 거죠. 대입법으로 푼다. 무슨 말이냐?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다 집어넣는 거죠.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에 적용을 해서 적절한지 그 판단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 정도만 묻는 거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바로 못 건드릴 거야. 그런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접근법을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지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접근법이고 이제 지문 정리를 차근차근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생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거를 내가 배운 적이 있어 라고 하는 경험치를 좀 갖기를 바랍니다. 4단 칠정론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귀로 듣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씩 웃고만 있으면 안 되죠. 심각한 얘기할 때 웃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 5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1문단부터 먼저 체크 들어갈게요. 1문단의 핵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문단의 핵심은 소주제는 유학이 주목을 한 거죠. 유학이 주목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에 주목을 했다? 소주제예요. 인간에 대한 정감과 인간이 갖고 있는 정감과 그 다음에 칠정과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문 정리 일단 문단별 소주제를 최대한 적어보고 시작할게요.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정감이라든가 칠정 사단에 대해서 오리지널 원래 시작하셨던 분이 있죠. 주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자라고 하는데 우리 이름으로 하면 주희죠. 주자에 뭡니까? 이기론에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설명돼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의 기본 전제 내지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우리 그죠? 성리학계의 거물 중에 한 분이시죠. 이황 선생님의 사단 칠정론이 있습니다. 자, 이황의 사단 칠정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기대승이 비판을 합니다. 참고로 이황과 기대승이라고 하는 분 역사적인 라이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황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미 유명한 성리학의 대학자이셨고 기대승은 이름도 없는 저 시골의 촌뜨기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생이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생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 둘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려 7년간 논쟁을 펼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기대승도 그래서 떡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단에선 이황 선생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이황 선생님의 수양 방법에 관련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양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문단이죠. 전략적 독해할 때 이게 마지막 두 문단을 보라고 했었던 것이 소주제만 정리해도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문단은 기대승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대승에 관련돼서 역시 이황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수양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양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딱 봤을 때
소주제가 전체적으로 여기 기대승이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을 했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 이 비판을 했다는 걸로 봤을 때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은 의미상이나 구조적으로 대조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4단 7정론을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통해서 4단 7정에 관련된 추가 확장적인 내용까지 보고 지문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는 유연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지문 소주제를 먼저 좀 정리해 놓고 이 기준을 타서 1문단부터 이제 세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익혀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교양을 좀 쌓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부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양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자, 유학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문단은 유학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유학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오랜 전통인 예라는 규범 안에 인을 배치하면서 탄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유학은 자, 예라고 하는 규범 안에 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어질인자.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기는 인을 배치를 하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유학은. 그래서 인이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라고 하는 거 안에 인을 또 하나 자리 잡게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공자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뺄 수 없는 공자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공자님은요, 인간이 올바른 행동, 이제 사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저 인에서부터, 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즉, 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인이 도덕적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도덕적 진정성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다. 그래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도덕적 진정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행동은 인이라고 하는 도덕적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도덕적 진정성에서 나온 것이다. 자, 저걸 왜 얘기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인이라고 하는 도덕적 진정성을 연구하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에요. 네,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진정성을 연구를 하는데, 그죠? 네, 거기에서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정감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 있었던 저 도덕적 진정성, 그죠? 도덕적 진정성이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건데, 네, 요렇게 좀 땡겨올까요? 요겁니다. 요거. 인, 이퀄 도덕적 진정성이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것, 다시 한번 중복됐어요.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죠? 이 정감의 연구 과정에서, 정감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감부터는 이어지는 이황과 기대승의 이야기에서 논쟁과 비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도덕적 진정성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데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감에 주목을 탁 하게 됐습니다. 네, 정감을 주목하게 됐어요. 자, 됐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뭐냐? 이 정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이제 4번으로 가는 거죠. 이제 내용의 계층적 관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맹자님이 나오게 되죠. 공맹사상이 그래서 옛날 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천적인 일반 정감에서 또 하나를 픽업을 하셨어요. 뭡니까? 이 정감에서 인간의 선함의 가능성, 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얘기하고 있죠. 선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맹자님께서. 자, 그래서 이 선함의 가능성이 뭐냐? 이 선함의 가능성이 거꾸로 가서 이제 5번째가 되는 거죠. 이 선함의 가능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좀 어렵게 느끼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불인 인지심. 그렇죠? 그래서 선함의 가능성을 불인 인지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했는데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마음이다라고 보는 거죠. 누구나 진임 이렇게 할까요? 자, 인간이라면 이 선함의 가능성을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다 해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성선설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성선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됐죠? 인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층화해서 여기에서 한번 더 강조하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예에서 인으로 가서 인에서 도덕적 진정성으로 가서 도덕적 진정에서 정감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오니까 어려운 거죠. 깊게 들어가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하자 해서 요걸 편의상 6번으로 좀 잡아 놓을 건데 인간 누구나 다 지니고 있어요. 선한 마음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고 공감하는 그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사단입니다. 자, 사단은 인간 누구나 지니는 선한 본성을 선함을 구체화한 거죠. 선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단이고 이것은 어떻다?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본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저 제목에 있듯이 드디어 등장했다. 우리가 봐야 될 사단. 여기 나오네요. 요건 별표 2개, 정감과 사단, 칠정 간의 관계를 좀 정리해야 돼요. 정감과 사단, 칠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의 핵심이에요. 이황 선생님은 사단이 우선이다. 마음이 우선이다. 네가 우선이다라고 보셨지만 기대승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 거기에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문단 정리가 됐습니까? 첫 문단이죠.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전략적 독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독해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을 떡하니 봤더니 지금 우리 소주제 미리 봤어요. 이황과 기대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황의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기대승이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마지막 2단락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기가 양적으로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세 번째 문단에서 비판의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문단은 약간 거르고 3, 4, 5문단에서 자신이 편하게 읽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을 먼저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첫 스타트부터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 3문단이 낫고요. 결론적으로 해서 거꾸로 갈 거야 라고 하면 마지막 2문단 기대승 보고 이황 보고 이렇게 보는 약간 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그렇게 읽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처음 모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흐름 타고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 4, 5로 가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 뒤를 보겠다면 4, 5문단 순서대로 보세요.
마지막 문단부터 오는 거는 조금 그러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네, 요 접근법 부분을 좀 지워서 네, 가는데 편의상, 네, 편의상, 네, 강의 편의상 진행은 순서대로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읽기 방법을 다시 한번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주희, 주자의 관점을 그래도 배경지식적으로 정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게중심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단 요쯤에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저기를 좀 정리를 해놨지만. 자, 두 번째, 이 문단에서는 옆에 소주자를 좀 활용할까요? 네, 주자의 이기론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네, 말 그대로 주자는요, 여기 앞에서 있었던 요 사단입니다. 네, 사단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요 사단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싶었어요. 사단을, 네, 구체화 또는, 네, 구체화, 객관화하고 싶은 거였죠. 네, 객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객관화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네, 사단이 네, 객관화 되는 건데 이 객관화를 시키는 이 부분에서 네, 객관화를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인간이 아니라 우주의 보편적 원리로 확대하는 거죠. 우주의 네, 보편적 원리로 네,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은 거죠. 만물의 근본의 법칙으로 네, 확대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사단이고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주자 사단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주자에 대한 관점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텐데, 음양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양론은 변화가 많은 거죠. 네, 변화를 합니다. 음양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흐르죠. 네. 그래서, 네, 변하게 되는데, 자,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있다라는 이 사실 그 자체. 변한다는, 그죠? 네, 변한다는 사실 자체는, 네,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것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놔야 좀 이해가 될까요? 자, 양은 서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서로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변하는데,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안 변하는 요 부분에 음양론을 통해서 이 안 변하는 것에 주목을 한 겁니다. 요것에 주목을 한 거예요. 안 변한 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마치 서양의 데카르트가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네, 진리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안 변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조금 부족하네요. 자, 이 안 변하는 이 부분에서 리와 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리는 안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네, 기는 변하는 것, 요걸로 나눠서 생각을 한 거죠. 음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리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변하게 하는 이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네, 변하지 않지만 주변의 것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리. 기는 뭡니까? 어차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물질적 속성으로 얘기한 거죠. 예, 저렇게 쓰면 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최대한 이해를 위해서 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주변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변하는데 물질적인 속성을 좀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요거 리와 기에 대해서 이런 개념만 좀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정리가 수월해지네. 저쪽으로 해서
4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황이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깊이를 더했는데 우리 새파랗게 젊은 유생이 이황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따지기 시작했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황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안 틀리거든. 그렇거든.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고쳐요. 그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똥꼬집을 부리지 않고 잘못된 거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인정하고 바꿔요. 와, 대박이죠. 대학자가. 그렇죠? 자, 리와 기는 요 정도로 좀 합니다. 안 변하지만 주변을 변하게 하는 것은 리. 기는 변하는 물질적 속성.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는 이 리와 기가 합쳐져서 우주의 삼라만상이죠. 우주의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우주를 그냥 삼라만상으로 쓸게요.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네, 생성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생성 변화한다 해서 드디어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하나 했죠. 동양에서 위대한 일을 했죠. 인간의 본성을 갖고 우주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운영의 법칙을 설명하게 된 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갑니다. 리와 기에 대해서. 그래서 리와 기를 다시 재정리하자면, 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은, 리는 기를 통해서, 기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리와 기에 관련된 주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가 근본적인 것, 기가 좀 물질적으로 변하고 운영되는 외적인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리고 리와 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요 정도로 좀 멈춰야 되겠네요. 또 번호를 바꿔서 이제 이 리와 기가 한 번 더 모습을 변신합니다. 자꾸 바뀌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성리학이 마구마구 변화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와 기에 관련돼서 이제 또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요. 우리 초코파이 법칙에, 초코파이 상자에 보면 마음 정자가 있죠? 네, 마음 정자. 그겁니다. 정. 자, 이 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요건 좀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달달한 초코파이 그 표면에 있는 그 글자인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인 성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의 본성인 성과 플러스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성과 그 다음에 마음의 활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가 합쳐진 걸로 보는 겁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이 드러난 거예요. 요거는 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것만 따진 게 아니라 마음의 활동이 마음에서 뭔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라든가 그런데 마음의 활동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마음의 활동이 드러나는 것이 기다. 그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본성, 사람의 본성을 성이라고 본다면 성과 기가 합쳐진 것이 바로 또 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앞부분에 정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첫 문단에서. 정감을 얘기해서 얘를 설명하려면 아마 밑바탕 소스로 설명이 되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 내용을.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더 발전이 갑니다. 네, 6번째로 가야 되죠. 그래서 6번째로 보는 건 맹자의 성선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을 근본으로 할 때, 성선설 또는 성선론이라고도 하죠.
성선설, 성선론의 근거에서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리가, 네, 리는 우주의 보편적 질서예요. 네, 보편적 질서인 리가, 그죠? 리가 뭘로 또 나타나는 거다? 이 리가, 다시 한번, 요 리가 인과 의 같은, 네, 인의 예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과 의 등의, 네, 선한 본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네, 선한 본성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 겁니다. 자, 리는 자, 리를 중요시 자, 인과 의 등으로, 리가 인과 의 등으로 본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선천적이다라고 했던 걸 구체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요걸로 이제 종합 정리하면, 요 앞에 있는 거, 네. 사단이죠. 선함이 구체화된 거,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을 좀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경과 과정으로, 네. 인과 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7번, 요렇게 돼서, 요 과정이 그대로 계승을 해요. 이황 선생님도 이제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여기서 더 확대 발전시킨 건데, 요 다음은 이제 쟁점되는 부분만 잘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앞에 사단이 있었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인간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선한 본성을, 하늘에서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네,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정감이에요.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정감에 해당한다. 요겁니다. 네, 실현시키는, 네, 정감이 되는 거죠. 즉, 정감이 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감이 된다. 된다요? 그래서 정감이 된다 해서, 그럼 여기에서, 네, 사단이, 그죠? 네, 사단이 정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 앞부분에 보면, 네, 앞부분에 보면 사단도 물론 있는데, 리와 기에 해당되는, 요거는 리만 설명한 거죠. 예, 리의 중심을 치우쳐서 했는데, 여기서 단점이 뭐다? 네, 사단과 정감을 설명했는데, 칠정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네,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그래서 이어지는, 네, 3문단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왜? 3문단의 앞부분의 내용은 2문단의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문단에서 첫 번째는, 네, 주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죠. 네, 주자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뭡니까? 네, 선한 정감인 사단과, 그 다음에 일반 정감인, 네, 칠정의 관계는, 네, 주자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단과, 네, 칠정의 관계가, 네,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요. 사단과 칠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했어요. 즉,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거리가 발생이 되죠. 네, 정감을 바탕으로, 네, 정감과 사단, 칠정, 요거죠. 사단이 칠정이 됐대. 사단이 정감이 됐대. 그럼 칠정은 뭐가 되지? 칠정도 정감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저기로 갔는데,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슬슬 두 번째로 가서, 이제 3문단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요 3문단의 두 번째 내용은 이황 선생님이 과연 어찌 생각하셨는지, 어찌 주장하셨는지, 이황의 사단 칠정론, 그리고 기대승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의 관점으로 보면, 네, 첫 번째 옆으로 할까요? 옆으로 최대한 좀 줄여서 보면, 네, 사단은, 네, 그래서 요 관계를 이황 선생님도 연구, 사단은 리가 발현이 된 거다.
리가 발현이 된 것이 사단이다 라고 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칠정은 여기다 할까요? 네, 칠정은 네, 기가 가로로 구분합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칠정은 기가 발현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기가 드러난 것이다. 사단은 리가 드러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드러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방 선생님의 견해요. 자, 두 번째는 성은 선하기 때문에 사단의 근거가 되지만 칠정 속에는 그죠? 자, 다시 한번 사단은 네, 성은 일단 선합니다. 성은 선하기 때문에 요거는 네, 사단의 근거가 된다. 네, 사단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칠정이 문제죠. 네, 칠정이 문제인데 칠정은 선뿐만이 아니라 네, 사단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칠정은 네,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과 사욕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칠정이기 때문에 그죠? 네, 칠정이기 때문에 그죠? 네, 요것은 네, 칠정이다. 그래서 편의상 세모를 칠게요. 선도 물론 있어요. 둘의 공통점인 선도 있는데 사욕도 있어요. 요 사욕이 있어서 예, 칠정은 선과 사욕이 같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칠정에서는 뭐가 된다고? 이 칠정에서는 비도덕적 행위가 나온다라고 본 거죠. 악한 행동, 비도덕적 행동이 여기 칠정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본 거예요. 사단은 절대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칠정에서 비롯된다. 자, 이렇게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을 뭡니까? 리에, 여기 있는 거죠. 사단을 리에 붙이셨고요. 칠정을 기에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네, 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선하고 그것은 네, 사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단의 근거가 되는 건데 예, 선과 사욕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 칠정인데 여기에서 비도덕적 행동이 나온다라고 해서 요 사단에 대해서 칠정에 대해서 네, 좀 분리적으로 보신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왕 선생님은 정리해보면 네, 사단과 칠정을 분리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분리해서 이해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발생이 된 거죠. 그죠? 네, 분리해서 이해했고, 그리고 요 부분 자꾸, 네, 사욕이 있고, 네, 칠정이 있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번째인가요? 저 악한 부분, 네, 악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네,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분리해서 이해를 했고 제어하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을 좀 제어해야 된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아직 현대인들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서 기대승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라고 반발을 합니다. 기대승의 관점은요. 이렇게 밑으로 할까요? 자,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사단은 정감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죠? 네, 사단이 정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사단도 정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기 있잖아요. 네, 사단이 정감이 된 거죠. 사단이 정감이 됐다라는 이 내용을 본다면 이것은 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기와 관련이 있다. 무관한 것이 아니다.
지문에 표현이 되는데 무관한 것이 아닌 거는 연관성 있다는 내용이 있죠. 기와 연관된다라고 본 거예요. 선생님, 사단이 정감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네, 정감이 되는 게 기도 무관하진 않네요. 왜? 사단이 리로 이어져 있고, 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변하게 하는 그런 이치가 리에 있다면서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기라면서요. 그럼 리에 의해서 네, 기가 발생이 된 거니까 무관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따지는 것이야.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네, 이어서 정리하면 사단과 칠정 모두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자, 사단과 내부적인 거, 네, 리에 해당되는 사단과 네, 칠정, 기에 해당되는 칠정 모두 리와 따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판의 핵심이에요. 사단과 칠정 모두 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거인즉슨 뭡니까? 예, 리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 리와 관련이 있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리와 관계된다라고 하는 허점을 일단 지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신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단과 칠정 모두, 그죠? 네, 사단과 칠정 모두 정감이라고 봤다면, 네, 정감이 된다는 요 내용이요. 네, 사단과 칠정 모두, 네, 정감이 된다면, 저기는 사단이 정감이 된다면서요. 그럼 칠정도 정감이 된다고 한다면, 네, 정감이 된다면, 그죠? 네, 사단과 칠정이 정감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리와 기의 결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를? 사단과 칠정을. 자, 키워드 씁니다. 네. 사단과 네, 칠정이 정감이 된다면 사단과 칠정은 리와 기의 결합이 아닐까요? 리로 따로, 여기는 분리했어요. 그래서 여기 분리했었던 이 부분이 아니라 결합이다라고 봤죠. 리와 기의 결합을 봤기 때문에 네,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분리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이걸 주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정감에서 분리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번호는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요게 2번, 요게 3번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드디어 이황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사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문단으로 넘어가지요. 자, 이 문단의 내용이 있었고 이 문단에서 주희의 단점이 뭐였느냐? 사단과 칠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해놨더니 후학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갈리고 네, 명확하게 네, 정리가 안 돼서 막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황 선생님의 어떤 답변과 수양의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의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관점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황 선생님과 기대승의 이런 어떤 입장 차이라고 써놨네요. 입장 차이는 수양 방법에도 차이가 납니다. 수양 방법도
네, 차이가 나게 돼요. 수양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도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양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이황 선생님으로 넘어가서 또 정리를 들어가면 첫 번째, 이황 선생님은 일단 기대승의 견해를 인정을 합니다. 즉, 사단이 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네, 사단이 기와도 관련됨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점일 수도 있겠죠. 기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황 선생님은 리와, 내가 연구했던 리와 앞부분에 저 성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네, 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본성이죠. 리와. 그 다음에 네, 성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치중을 한 겁니다. 관계 입증에 집중을 하셨어요.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한 거죠. 근본적이고 내적인 요소들을 좀 더 치중하셨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셨다. 자, 됐습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세 번째로 이황 선생님께 현대 성리학 연구에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쳤으니까. 자, 도덕적 수양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을, 자, 요게 바로 성의 관계, 이것이 바로 공부의 대상입니다. 네, 공부의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저게 공부의 대상을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곳에 칠정, 거기에서 설정했는데 칠정은 자연스럽게 제어의 통제 대상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수양을 해야 될 것이, 도덕적 수양의 대상이 바로 뭐다? 리와 성의 관계. 자, 그래서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의 이어짐을 도덕적 수양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결정하셨고, 다음 네 번째, 하나도 뺄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칠정은 어떻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칠정은 통제, 제어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통제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어의 대상, 제어와 통제의 대상인데, 제어의 대상, 제어와 통제의 대상. 네, 그냥 놔두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야, 그렇구나. 그죠? 예, 그렇구나. 계속해서 이황의 관점이 또 나오네요. 다섯 번째로 갈까요? 네, 뭐, 플러스 통제까지, 빠진 키워드니까,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어와 통제 대상으로 보셨다. 그 다음에 사단을 악함의 가능성을 지닌 칠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리가 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셨네요. 그래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드디어 정리를 하십니다. 사단과 칠정,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사단과 칠정을 나란히 놨을 때, 사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선무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단은 순선의 상태고, 요거는 악함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어요. 사욕이 있으니까 악함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칠정이다. 그죠? 네. 칠정과 해서 요 둘은 서로 어떤 거다? 어떻다? 첫 번째, 대립의 대상으로 본 거죠. 대립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요 사단과 칠정 관계에서 순서는 순전히 선하다. 저기는 악함의 가능성이 있다. 요건 좀 가르쳐 주는 게 낫겠네. 그죠? 이렇게 가르쳐 줘야 구분이 좀 되겠다. 다음 두 번째, 저걸 대립적으로 인식을 하셨는데, 대립적으로 인식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리가 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동성이 있다. 그래서 리가, 자,
요렇게 하면 좀, 리가, 네, 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동성이 있다. 기를 제어하고, 네, 통제라고 하지 않고, 요거는, 네, 조절하는 능동성을 지닌 걸로 봅니다. 능동성을 지녔다라고 본 거예요. 즉, 끝까지 리를 중요시 했어요. 리가 기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동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보면 뭐다? 사단을 비교 우위에 준 거죠. 네, 부등호는 이렇게 가죠. 화살표가 아니라 이건 부등호예요. 사단 승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되는데 6번은 좀 밑으로 뽑아서 그래서 사단이 그러면 그대로 선한 상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그죠? 사단이 계속해서 성이 그대로 사단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앞에서 저 성이라고 했으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성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또 하나의 자신의 관점을 툭 하나 던지시죠. 경의 자세를 중요시했습니다. 공경할 경자요. 그죠? 경의 자세를 중시했다. 공경하시는 것, 경의 자세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성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성이 사단이 되는 건데 이 성의 상태를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뭡니까? 경을 중시한 겁니다. 공경하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예에서 경으로 좀 단어가 바뀐 거네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 더 정리 들어가야 되네요. 경의 자세라고 하는 경이 뭔가? 경의 자세가 뭔가? 그래서 경의 자세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경의 자세. 이거는 뭐 하나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철학 제재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버릴 요소가 없이 서로 연관 짓고 질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라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조상님들이. 자, 경의 자세라고 하는 건 네가 그대로 정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적인 욕망까지 끼어들지 못하게 마음을 경건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 최종 결과인데 문제는 저렇게 안 물어볼 것 같죠. 그래서 이 경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좀 더 구체화된 걸 하나 더 덧붙여줘야 되는데 네가 그대로 정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의 자세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네가 정감으로 발현되고 그 다음에 불순한 마음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사적인 욕망은 끼어들지 못하게, 그죠?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수양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는 좀 이황 선생님의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했다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7정부터 여기 네 번째 언급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핵심은 뭐다? 자, 네가 정감으로 발현이 되려면 욕망이 끼어들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건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건함의 공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 요소들이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공부, 바로 경의 자세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요소예요. 네가 정감이 될 수 있도록, 정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나쁜 마음 끼어들지 못하게 수양하는 것, 사적 욕망 끼어들지 못하게 수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의 자세다.
이것은 성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고 이 성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사단으로 발현이 돼요. 이 사단은 결국 리와 관련이 돼서 칠정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와, 대박. 그래서 역사와 철학 제재가 왜 어렵다?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재정리해줘야 돼요. 버릴 게 없어요. 소고기예요. 네, 소고기는 맛있으나 잘 다듬어서 먹어야 합니다. 자, 이쪽 이제 주자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싸그라리 잊혀졌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긴 했지만 사실은 3, 4, 5문단을 보면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가 3문단의 내용, 저기가 4문단의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5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문단. 누구의 관점이라고? 이제 기대승의 수양 방법이죠. 기대승의 수양 방법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기대승으로 넘어가죠. 네, 기대승은 네, 그래서 소주제는 빼고 네, 기대승은 어떻게 봤을까? 네, 이황 선생님과 같은 포지션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기대승 어떤 관점으로 수양론을 펼쳤을까? 자, 됐나요? 자, 가장 핵심적인, 앞에 좀 약간 그 전제적인 내용이 몇 개가 있긴 있지만, 그거를 좀 더 빼고, 자, 주자가 주장했던 주작의 입장에서, 네, 능동적 속성은 기의 영역이다라고 본 거여서, 네, 주자학에서, 네, 일반적인 주자학이죠. 네, 주자학에서, 능동성은 기의 영역이다. 기의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이 전제를 하나 깔은 거예요. 막 움직이고 다이나믹한 거는 주작에서 기라며. 그런데 두 번째 리에서 나오는 정감과 기에서 나오는 정감을 별개로 본다면서 리에서 나오는 정감과 기에서 나오는 정감이 있을 거야. 이것을 별개로 본다면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되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저 앞에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따로 국밥으로 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 네, 뭐가 문제가 된다? 인간의 마음속이 뭐가 두 종류의 정감이 존재한다라는 단점이 생겨요. 두 종류의 네, 정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정감이 존재한다라는 이 점이 모순이라고 본 거예요. 두 정감이 존재한다라는 이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 점을 비판한 거예요. 리에서 정감이 나오고 기에서도 정감이 나오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황 선생님처럼 따로따로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네요. 선과 악이 따로따로 국밥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을 비판한 거예요. 기대승이. 이것을 비판한 겁니다. 즉 이것이죠. 그래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리에서 네, 정감인데 리가 선이라고 생각한 자, 리가 선이고 그다음에 요 밑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기가 네,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라고 본다면 선과 악이 동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뭡니까? 이 이론에 의해서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두 종류의 정감이 존재하는데 이 두 종류의 정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뭐가 된다?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의 내용이 같이 이어지면 뭐가 된다? 두 종류의 선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판한 내용이 뭐다? 두 종류의 선함이 존재하게 되는 선이 두 개입니까? 두 종류의 선함이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선이 있고 여기에도 선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른 선이 되는 거죠. 하나는 아무런 악한 요소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선무악의 선, 하나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데 있는 악의 어떤 영향도 받았을 것 같은 오염된 선, 이런 두 종류의 선함이 존재할 거라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본 거예요. 자, 모순이 생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그 비판쟁이 비판했던 기대승은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다섯 번째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주자의 대원칙, 주의 선생님의 대원칙으로 봤을 때, 정감은 모두 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전제는 있어요. 주자학의 일반적인 전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리와 기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리와 기의 결합이라고 주자학이 이 얘기를 해요. 이황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주자학을 만드신 주희 선생님께서도 마음이 리와 기가 결합된 것으로 본다라는 일반 전제로 봤을 때, 이걸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 하나,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감은 모두, 정감은 모두 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에서 나오는 거겠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 그죠? 성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데, 정감이라고 하는 것, 성에서 사단, 정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감에서 성에서 정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 성에서 나오고 여섯 번째 요걸 이어받은 거죠. 성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감은 모두 성에서 나온다는 이 내용에서 여섯 번째가 파생이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이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성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으로 발현이 됩니다. 칠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데 칠정으로 이제 현실화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의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 칠정으로 발현된다라고 했는데, 자, 칠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되지 못합니다. 칠정이 구체적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에서 선이 되지 못해요. 사단이 되지 못함. 사단이 못 된다라는 거죠. 사단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대승이 강조하는 점이 나타납니다. 저기에서처럼 6번으로 좀 정리할까요? 그래서 수양 방법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이제 관점을 하나 제시를 하게 되죠. 자, 사단이 되지 못한다. 요것 때문에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해서 사단이 되도록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성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성의를 강조한 건데, 이 성의를 강조한다는 건 요 부분이요. 칠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의라고 하는 것을 끌어낸 거죠. 공경이 아니라 성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칠정을 제어하는 거죠.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정 자체를 희노애락 애오역 기쁨 슬픔 뭐 이런 거죠. 칠정 자체를 제어해서 사단이 되도록 제어해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어해서 사단이 되도록
네,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사단이 네,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문 수양 방법론은 뭐다? 그냥 마음 자체에 집중하는 수양보다는 경전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는 거죠. 경전 공부를 통해서 뭐를 한다? 성현들의 행동을 익혀 따르는 거죠. 성현들의 행동을 익히고 따르는 거죠. 네, 익히고, 예, 따르는 공부법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왜? 성현들의 행동, 오래전에 했던 성현들의 행동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따라하게 된다면, 경전 공부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요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죠. 그래서 기대승이 비판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만, 네, 수양 방법론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져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수양 방법론에서 근본적인 마음을 다스림을 강조했었던 이황님의 견해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단순히 경전 공부하고 옛사람 그대로 쫓아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경건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인간적인 수양으로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될까요?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